Zombie apocalypse.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정말 돈 많은 사람 있었잖아. 누구? 이건희 회장 죽고 유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212조. 재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얼마 했냐면 야 26조였대. 26조 전 재산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는데 상속세 세금을 얼마나 냈냐면 여기서 12조를 냈대. 12조. 세금만 12조야. 얘들아 12조라는 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장난 아니야.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3조, 4조, 5조? 이 정도인데 12조를 세금으로 냈으면 이 사람 혼자 지금 대한민국을 한 2년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정도로 세금 많이 내고 했는데 왜 1조는 뭐 소아암 병동 짓는데 기부하고 뭐 나머지는 미술품들도 기증하고 이렇게 했잖아. 나머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아들의 신가족. 친가족. 일단 이건희 회장에게는 배우자가 한 명 있고요. 홍라이 씨라고 하는. 그 다음 아들 이름 뭔데? 이재용 있고 그 다음에 딸이 2명이나 있어. 그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3번까지 적었으니까 4번 상속 이렇게 적어봅시다. 4번 상속. 자, 먼저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보자. 먼저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부터 세모라고 그릴게요. 세모. 갑은 어여쁜 여자인 을과 결혼을 했는데 을은 여자, 동그라미라고 그릴게요. 다음 결혼한 사람은 줄을 2개 그을게. 지금부터. 자, 갑과 을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경이라고 하는 남자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정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셔. 할머니죠. 무라고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선량한 갑이었던 이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어. 아이고 이런. 사망을 하시고 나서 남긴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었냐면 16억이 있는 거야. 16억. 많이 남기셨다. 그치? 16억. 자, 근데 조사해보니까 빚이 또 있어. 빚이 얼마나 있었냐면 2억이 있는 거야. 2억.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갑이 남긴 재산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계산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유언이 없이 죽었다.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상속이 되냐면 법정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 자, 법정상속이 뭐냐면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된다는 거야.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된다. 자, 그럼 이 법정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누가 받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받을 것인가? 이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속순위라고 불러. 상속순위. 자, 사람이 죽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있는데 이 순위가 빠른 사람부터 받아가게 됩니다. 먼저 1순위가 누구냐면 그 죽은 사람의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순위로 받아가요. 자, 6번아 직계 비속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아들과 딸, 자녀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불러. 그리고 직계 비속과 함께 배우자가 같이 받습니다. 배우자. 그 다음 2번째. 만약에 얘들아 갑이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을 때는 누가 받냐면 2번째 순위로 넘어가는데 직계 존속이 받습니다. 직계 존속. 자, 직계 존속이 누구냐면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을 직계 존속이라 불러.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받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받는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녀가 없다. 그럴 땐 누가 상속받겠어? 어머님이 무, 그리고 배우자 을이 함께 받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2순위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아요.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우자도 없다.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누가 받냐면 세 번째로 형제 자매가 받아요.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내 동생 아니면 내 누나, 형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형제 자매도 없어. 외동이야. 그러면 누가 받냐? 그때는 사촌들이 받습니다. 사촌 이내의 단계혈족이라 부르거든요. 단계혈족. 사람들이 받습니다. 내 사촌 동생들, 내지는 삼촌,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 얘들아. 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상속하게 될까? 여기서는 이 사람 1순위 직계비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이랑 정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구 받아? 배우자가 존재하니까 배우자도 함께 받게 되겠죠. 그럼 병이랑 정이랑 을이 받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얼마나 받는지. 이 얼마나 받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상속분이라고 불러. 상속분. 상속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균분상속이라고 불러요. 균분상속. 그러니까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1대1로 준다는 거야. 알겠지? 이것을 균분상속이라 불러. 그 다음 대신에 배우자 있죠. 배우자. 우리 배우자는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돼. 이 배우자는 50%를 가산해서 줍니다. 50%를 가산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배우자들은 50%를 가산해서 준다. 됐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상속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남긴 빚도 상속이 됩니다. 채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포괄적 승계다. 이렇게 불러요. 포괄적 승계다. 재산과 더불어서 채무까지 함께 상속이 된다라는 거야. 자,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6번 여기 다시 오세요. 갑이 죽었어. 근데 남긴 재산이 16억, 빚이 2억이야. 얼마만큼 상속이 될까? 상속 금액은? 요거 두 개 떼면 됩니다. 그러면 14억이 상속이 되게 되겠죠. 이때 누가 받냐면 병이랑 정이랑 을이 받아. 근데 균분 상속이니까 1대1로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는 몇 퍼센트 가산해 준댔어? 50%. 그럼 배우자는 1.5를 받겠죠. 이렇게 14억이라고 하는 것을 1대1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자연수로 바꿔줘. 그러면 2대3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럼 계산하기 쉽겠지? 그럼 몇 억씩 받아요? 몇 억씩? 비례식으로 나누면 병은 얼마? 4억. 정은 얼마? 4억. 배우자 을은 얼마? 6억 이렇게 받아가게 되겠죠. 6억. 괜찮나?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를 한 문제 낼 생각이야. 그러니까 상속 순위 그리고 얼마나 받는지 잘 계산해 주세요. 우리 수업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건희 재산 누가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볼까? 이재용이 얼마나 받는지. 자, 재산이 26조인데 세금으로 12조 냈어. 그러면 총 얼마 상속받아요? 14조입니까? 맞나요? 그래도 맞네. 정확히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우리 재미로 해보는 거야. 14조인데 이건희에게는 배우자가 한 명 있고 아들 이재용이 한 명이 있고 딸이 몇 명 있냐면 2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1대 1.5로 나눠야겠지. 네. 그치? 근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2대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재용은 얼마 받아요? 이재용은 그러면 7, 9 9분의 2만큼 받네. 맞나?
그럼 14조 곱하기 9분의 2 하면 대충 얼마나? 대충 9분의 28조. 대충 9분의 28이니까 한 3조 얼마? 3조 몇 천만 원? 상속밖에 되겠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재용의 재산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우리 이거 없지? 뭘로 지우냐? 아이템. 그러게. 자, 여기 있네. 자, 그럼 지우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유언 상속 이렇게 부르거든. 유언 상속. 유언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야. 방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 방법, 누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해. 왜 그럴까? 왜? 유언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딱 정해놓은 거야. 이 방식대로만 하라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요식주의, 이렇게 불러. 요식주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식주의.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봅시다. 유언의 방법. 일단 나이가 돼야 돼. 나이가 몇 살 이상이냐면 17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17세 이상. 여러분도 생일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7세 이상인데 원래라면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지만 유언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까? 동의 없이 가능하다 라고 적어보세요. 동의 없이 가능하다. 됐나? 자, 그 다음 유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쌤이 딱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자필 유언이라는 방식이 있어. 자필 유언. 내가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는 거야. 나 김병찬은 죽고 나면 내 자동차는 도현이에게 주겠다. 내 집은 화학영 쌤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야. 왜 나 화학영 쌤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남기고, 그리고 뭐 하냐면 내 이름을 써야 돼. 김병찬. 내가 사는 주소 써야 돼. 경남 통영시 어쩌고저쩌고 쓰고, 그 다음 연, 월, 일을 꼭 써야 돼.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내 이름 쓰고 서명을 하면 돼요.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쌤이 죽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 법적으로. 이런 자필 유언은 증인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혼자 몰래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유언장의 방식입니다. 근데 얘들아, 쌤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건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방식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인 유언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거든. 근데 컴퓨터로 썼어. 자필이 아니고. 근데 법정에서 컴퓨터로 쓴 거 인정해 줄게라고 했어. 자필로 썼다.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뭘 빠뜨렸냐면 연, 월까지는 썼는데 일을 빠뜨린 거야. 며칠 이걸. 그래서 그 유언장은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 이런 식으로 형식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유언 방식들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비밀 유언이라는 것도 있고요. 구수 유언, 말로 하는 건 받아 적는 거야, 증인이. 그 다음 공증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일단 녹음 유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녹음해서 유언장을 남기는 거. 근데 이런 네 가지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무조건 증인이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안 해. 거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고 일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자,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해, 얘들아. 시험 칠 사람들은 유언은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방식을 안 지키면 그 유언은 무효다 라는 것만 기억해. 방식을 잘 지켜야지만 유효다 라는 것만 기억해. 자, 그 다음 이런 유언이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언장을 쓰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시에 발생하는 거야. 사망 시에. 죽기 전에 아무리 유언장 많이 써도 그건 효력이 없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 효력을 지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 사망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적어놔. 사망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있나요? 내가 유언장 써놨는데 저 사람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중간에 바꿀 수 있어. 원래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하는 걸 제일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까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 이 사례. 잠깐 앞에 보세요. 집중 쌤 보세요. 자, 이때가 제일 좋아. 쌤 보세요라고 해. 다 보잖아, 이렇게. 관종이라서 이때가 참 좋아. 얘들아, 우리 아까 갑이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된다라는 거 공부했잖아. 갑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쓴 거야. 어떻게 썼냐면 내 전 재산을 우리 모교인 동원고등학교에 전부 기부하고 죽겠다. 나는 유효한 유언을 쓰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행해야지. 전 재산을 동원고에게 기부를 해야죠. 변호사가 할 거야, 죽고 나면. 그러면 남은 병이랑 정을 뭐 먹고 살 거야?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남은 유족들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유족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 유류분 제도. 자,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 유족이 뭔 줄 알죠?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 그 유족에게 상속분의 분 일부를 보장해 주는 거야. 아무리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의 일부만큼은 보장해 주는 거야. 상속시켜 주는 거야. 그것을 유류분 제도라 불러요. 그러면 일부가 얼마만큼인지 보자고. 첫 번째 직계 비속 혹은 배우자.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부냐? 야, 오늘 천둥 번개친데. 우박 내지 우박. 집에 가서 조심해. 자, 알았어, 집중. 자, 이런 직계 배우자, 비속과 배우자들은 법정 상속분의 곱하기 2분의 1만큼을 보존해 주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만큼. 이 2분의 1만큼은 유언이 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님이죠. 어머니 아버님과 예를 들어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상속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법정 상속 금액의 3분의 1만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다 했어. 여기 보세요. 자, 갑은 지금 14억을 남겼는데 14억을 동원고에 다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어. 그럼 동원고에 다 줘야 돼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병이랑 정이랑 을을 얼마씩 유류분 가져갈 수 있어? 병은 얼마? 4억 중에서 곱하기 얼마? 2분의 1 한 만큼. 그럼 얼마예요? 2억. 정은 얼마? 2억. 을은 얼마? 3억만큼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청구할까? 누구한테? 이 재산을 지금 누가 다 가져갔어? 동원고가 다 가져갔잖아. 그럼 동원고등학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아, 죄송한데 제 유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동원고는 반드시 돌려줘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자, 괜찮나? 마지막 정리해볼게, 얘들아. 쌤이 이 상속 문제에서 두 문제를 낼 건데 어떤 걸 낼 건지 알려줄게. 자, 상속 문제에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유언이 존재하는지 유언이 없는지를 잘 보세요. 유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유언이 존재한다면 그 유언이 유효한 유언인지 아니면 무효인 유언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만약에 유언이 없이 죽었거나 무효인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상속받아요?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거? 1번 그대로 법정 상속을 받게 되겠죠. 법정 상속. 유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법정 상속 받아야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유효한 유언을 했다. 그럼 유언대로 실행을 하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뭘 계산하라고 시키겠어, 쌤이? 유류분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시키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낼 겁니다. 알겠지? 법정 상속 금액과 유류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6번은 너무 잘하니까 쌤이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낼 건지. 카메라 좀 끌까요? 아니요, 지금. 아니, 여기가 좀 보여야 돼, 이렇게. 여기 보여. 이게 나와야 돼. 자. 뭐 그냥 잡담처럼 들어. 알겠지? 집중하지 마. 집중하지 마. 집중하지 마. 딴 데 봐, 이렇게 봐, 딴 데 봐. 자. 펜트하우스에 스토리텔링을 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펜트하우스 살고 있는 남자가 있고, 이 갑과 결혼한 을이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밑에 집에 14층에 누가 살고 있냐면 병이라고 하는 남자랑 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나 둘이 눈이 맞았네. 이 둘이 눈이 맞은 거야. 와우. 불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에는 애기가 생겨. 애기가. 둘 사이에 어머나 애기가 생기네. 애기가 A야, A.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원래 B라는 애기가 있었어. B. 그리고 병과 정 사이에는 애기가 2명 있는데 C라는 애기랑 D라는 애기가 있어. 막장이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갑이랑 정은 이 두 사람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을이 사망해. 을이 사망. 을이 죽고 나서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남겼다. 이 10억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B. 자, 일단 골라봐. 배우자라기보다는 불륜 상대인 병은 상속이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혼인 신고를 안 했어. 그냥 불륜 관계야. 이 사람은 상속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A는 상속이 될까 안 될까? 둘 사이에 낳은 애는 얘 여자였잖아. 여자의 아이라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상속이 돼. 갑에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전 남편. 전 남편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남이야, 이제. 남. 자, 그리고 을이 결혼했을 때 낳았던 B는 상속이 돼야 안 돼? 돼요. 얘는 돼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불륜했던 남자 병의 자식들 C랑 D는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야. 상속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한다? B랑 A에게 하는 거지. 되게 막장이다, 그지? 근데 여기서 더 막장으로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 을이 유언장을 남긴 거야.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병에게 다 주겠다. 유언장을 남겼어. 그 유언은 되게 유효한 유언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돼? 병에게 다 줘야지. 유언장이 있으니까. 근데 B랑 A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 병에게 가서 매달려야지. 매달려야지. 이렇게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막장 스토리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조합을 해 보세요. 알겠죠? 자, 남은